네. 그러면 3장의 이제 행정소송의 한계,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범위가 시작돼요. 좀 여기서부터는 좀 긴장을 좀 해볼까요? 행정소송의 한계는 딴 거 아니에요. 지금 나눠드렸던 이 소장하고 그 다음에 소장이 두 개 있는데, 앞에 있는 소장이 취소송 소장이고요, 뒤에 있는 소장이 당사자 소송의 소장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소장에서는 피고를 한번 봐볼게요. 앞에 있는 소장에 있는 피고는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이에요. 자, 이건 뭐예요? 팔달에 불과한 처분청이 나온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피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예요. 아까 그 공공단체라고 했던 지방자치단체예요. 이건 지방자치단체. 자, 서울특별시도 공법인 사람이고 서초구도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특별시도 사람이고 서초구도 사람이에요. 종로구도 사람이에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그래서 이 서초가 지방자치단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청구 취지를 살짝 보시면 앞에 있는 소장에는 마지막 말이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소장에는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게 취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의 가장 큰 차이예요. 피고하고 요 표현하고, 피고의 처분청이 나오고 당사자 소송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 사람이라는 건 꼭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인만 사람이 아니고 법으로 만든 법인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청구 취지에서는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뒤에는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청구 취지에 대응해서 나오는 게 판결문이거든요. 판결 그러면은 청구 취지하고 딱 맞게끔 이렇게 대응되게 쓰는 걸 주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딱 맞게 쓰는 걸 이유라 그래요. 그래서 판결서에는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이 소장에 있는 것처럼 주문과 이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주문을 쓸 때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청구 취지에 있는 1호, 2호 있죠. 1호, 피고가 2013년 땡월 땡땡일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를 취소한다. 2호, 소송 비용은 피고에 부담을 한다. 요거를 판결 주문에다 그대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박아놓어요. 그걸 청구 인용 판결이라고 그래요. 그걸 청구 인용 판결이라고 그래요. 뭐뭐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했더니 네가 구하는 판결 줄게. 그러면 이 1호와 2호를 그대로 표현을 갖다 그냥 주문에다 넣어버려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당사자 소송을 볼게요. 청구 취지 마찬가지로 이때도 판결을 쓰겠죠. 피고는 원고에게 금 일시 100, 1000만, 10만,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년 4월 28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죠. 연 20%의 각 비율에 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한다. 그 다음에 3호 이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가 없잖아요. 그럴 때 판결 주문에 뭐라고 쓰냐. 1, 2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갖다가 그냥 컨트롤에서 컨트롤 V로 붙여요. 그러면은 아까는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해서 줄 때는 청구 인용 판결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요. 청구 인용 판결을 안 해요. 승소 판결. 이름이 달라요. 승소 판결. 그냥 승소 판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패소 판결을 한다. 그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했을 때 그 판결을 주지 못할 때는 컨트롤에서 컨트롤 V로 못 붙일 때는 청구를 기각한다. 그렇게 써요. 그래서 청구 기각 판결, 이쪽에는 패소 판결한다. 패소 판결.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원인은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죠. 청구 원인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그 다음에 입증 방법. 자, 입증 방법 옆에다가 쓸게요. 입증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입증 방법은 메서드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또 말로만 하면은 좀 안 보이니까 그럼 입증 방법, 그 소장에 입증 방법 돼 있죠. 이 옆에다가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딱 분리를 해볼게요. 입증 방법 옆에 딱 세 개를 해놓고 입증 방법에는 말
말로 하는 입증.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서류로 하는 입증. 세 번째, 물건으로 하는 입증. 이렇게 해서 입증 방법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증 방법이 갑 제1호 증,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 서류로 했죠, 서류. 통지서, 서류로 했잖아요. 그래서 서류로 했어요. 그럼 말로 하는 걸 뭐라 그러냐? 증자를 끌고 오면 되죠. 말은요. 그래서 증언이라 하죠. 말씀원, 증언. 그 다음에 그 서류는 서자를 끌고 오니까 서증, 물건은 물자 끌니까 물증. 이렇게 한다는 거.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입증 방법은 이렇게 말로 하는 증언이 있고, 그 다음에 서류로 하는 서증이 있고, 물건으로 하는 물증이 있어요. 그래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네. 이런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 물건으로 하는 물증,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1호 처분 통지서, 2호 참고인 누구누구의 말, 3호 3자 딱 쓰고, 또 무슨 물건 이렇게 쓰겠죠. 그럼 첨부 서류에는 뭐냐면 그 각 사람의 증언 목록 여기다 붙이고, 서류로 첨부 서류는 이제 다 붙이는데, 옆에다가 이제 말할 사람들 목록 말할 사람들은 이제 인적 사항을 써가지고 서류로 인적 사항을 해서 서류로 제출해야 되겠죠. 서류 제출. 그 다음에 또 이 서류 처분서 또 제출해야 되겠죠. 처분서 제출하고, 그다음 물증은 물건의 목록을 제출해야 되겠죠. 목록을 서류화해서 제출해야 돼요. 서류화해서 제출. 그래서 이렇게 딱 제출하죠. 그게 바로 첨부 서류예요. 그래서 물건 목록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쪽에 번호 넘버링하고 1호 물건 칼 2호 무슨 이렇게 쭉쭉쭉 총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증매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첨부 서류에서 각 입증 방법, 그 입증 방법에서 각 한 부씩 이렇게 해서 밑에다 첨부 서류로 첨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첨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첨부할 때 마지막에 소장 부본이 첨부돼 있죠. 소장 부본이 첨부돼 있어요. 이 소장 부본은 이제 판사님이 첨부돼서 오면은 그걸 뜯어가지고 처분청으로 보내줘요. 여기 지방경찰청장한테 보내줘. 소장 부본. 야, 너 상대로 이런 소송 들어왔네? 그러면 소장 부본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답변서를 보내요. 답변서를 보낼 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답변서를 보내는데, 첫 번째는 이 소장이 잘못된 소입니다. 그러니 부족법 소각화해 주세요라는 답변이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장을 봤더니 청구 원인이 위법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위법하게 한 적이 없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 답변을 하면 이제 그 두 개 소장하고 그 답변서를 가지고서 판사님이 아까 했던 변주입, 지기척, 경관청할 때 변론을 열어요. 그 주장 입증을 하게 합니다. 예.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소장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그 청구 취지 1번을 보면 피고가 2013년 땡월 땡땡일 이렇게 돼 있죠. 그 땡월 땡땡이라고 이 맨 밑에 첨부 서류 바로 밑에 보면 2013년 점점 돼 있잖아요. 이 둘 사이의 기간을 비교하면 제소 기간이 지났는지 알 수 있겠죠. 바로 이거 얘기예요. 이게 제소 기간이 지났느냐. 이게 바로 이 두 기간을 비교하는 걸 행정법 20조로 하죠. 아까 애우라는 거 이제 하나씩 얘기해 줄게요. 20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그 원고에 대하여서 한 청구 취지 1번을 볼게요.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거 밑줄 쳐놓고 이게 19조죠. 이 19조에 해당해야 되죠. 이게 아까 행정소송법 제 19조에 해당해야 되죠. 얘기했던.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취소한다. 이거는 4조 1호죠. 이거 4조 1호 소송이죠. 4조 1호의 소송이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원고 있죠. 원고 땡땡땡 주민등록번호 서울소초 요거는 12조 제1문이에요. 이게 12조 제1문이라고 쓰세요. 여러분들이 12조를 보시면 문장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12조를 보시면 문장이 두 개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문장은 취소 소송은 그 처분 등의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 경과 처분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문장을 보면 그 안에 1문하고 2문 사이에 접속어로 다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만이 없어요. 그럼 다만이 들어가면 원칙과 예외 규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니면 본문과 단서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긴 다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문, 후문, 제1문, 제2문 이렇게 이 문장이 전혀 관계성이 없는 별개의 문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조 제1문이 바로 이 원고와 관련이 있어요. 12조 제1문에서 어긋나면 이 원고라고 쓴 것이 이거 잘못 쓴 건데? 그러면 부적법 소각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12조 제2문이 뭐냐? 그건 협의 소익 규정이에요. 12조 제2문이 협의 소익 규정인데 그건 뒤에 또 얘기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피고 있죠. 피고. 이 피고는 13조예요. 13조. 아까 얘기했던 13조.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12조, 13조, 19조, 20조. 20조 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땡땡 법원 규정은 이건 구조죠. 구조. 에오라고 안 했는데 그냥 상관없어요. 땡땡 법원 규정, 마지막 땡땡 법원 규정은 구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어요? 자, 청구체지 1회에서는 대, 위에 원, 피, 그 다음에 재관, 대원, 피, 재관. 이 소장 안에는 대원, 피, 재관이 들어있어요. 그죠? 19조 1번에서는 대상적격, 대, 취소의 대상인 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원,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제소기간, 두 개 이게 기간을 비교하면 제소기간, 마지막 땡땡본 기준이니까 관할법원, 대원피 재관이 있어요. 그럼 뭐가 빠졌어요? 대원피 협 재관행 중에 협의 소위하고 협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 마지막 그러니까 협행이 빠져 있어요. 대원피 협 재관행 중에 협행이 빠져 있어요. 그죠? 협행이 빠져 있어요. 이 협행은 답변서로 얘기를 해요. 처분청이 답변서로 판사님, 그 처분 효과가 소멸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어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소송의 대상으로 들어가서 다툴 필요가 없어요. 이걸 협의 소익이 없다 그래요.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답변서로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판사님, 그거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거치고 성질급하게 바로 소제기한 건데요. 이렇게 답변서로 얘기하면 판사님이 보시고서 그랬네? 부적법 소각화. 이렇게 해주는데 협의의 소익은 부적법 소각화가 나오는데 행정심판의 전치는 성급하게 판사님도 부적법 소각화 안 해요. 계속 소를 진행시킬 거니까 행정심판 거쳐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만 살짝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대원피협 재관행이 자, 이 소장 안에서 소장과 소장 부분을 받은 답변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행정소송의 한계는 뭐냐라는 거예요. 행정소송의 한계는 첫 번째, 지금 취소소송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해놨죠. 첫 번째는 이 목적으로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 청구 취지 1번에 목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 행정소송의 한계론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취소소송 청구 취지 1번에 목적으로 쓸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뒷부분에 이 지급하라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느냐. 당사자 소송에서 금원을 지급하라 했는데 이 지급하라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정소송의 한계 첫 번째가 목적으로 쓸 수 있느냐. 청구 취지에다가 첫 번째가 목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건 법률상 쟁송만 목적으로 쓸 수 있대요. 여기서 법률상 쟁송이란 표현은 소송이기만 하면 법률상 쟁송을 다뤄야만 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상 쟁송일 때에만 목적으로 쓸 수 있대요. 기억하세요? 법률상 쟁송일 때만 목적으로 쓸 수 있대요. 그러면 법률상 쟁송은 지금 무슨 얘기? 우리 일상 언어가 아니잖아요. 이거 약속된 용어거든요. 어디선가 분명히 온 용어예요. 자, 그걸 찾아볼게요. 자, 봅시다. 자, 문제의 소재를 5페이지에 문제의 소재를 한번 볼게요. 자, 행정소송은 뭐다? 아까 얘기했죠.
행정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고 소송은 법원이 정식 소송 절차에 행하는 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 정의로부터 우리가 소존재를 빼낼 수 있는데 첫 번째,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다룬다는 점에서 나오는 소존재가 뭐냐면 그 법률상 쟁송이 뭐냐라는 거예요.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률상 쟁송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법률상 쟁송이라고. 두 번째는 법원이 정식의 소송 절차에 행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정식의 소송 절차에, 그러면 정식의 소송 절차로서 모든 소송 형식이 다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권력분리 원칙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요거. 근데 안 외워도 돼요. 지금 얘기했던 것만 기억하세요. 목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이 법률상 쟁송만 목적으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여기서 취소한다 있죠. 여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행하라라고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취소한다라는 표현을.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행정소송의 한계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학문적인 논의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소장에 쓸 수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을 소장에 쓸 수 있을까? 소장에 쓸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목적으로 쓸 수 있을까? 아니면 목적어가 아니라 취소한다라는 이 표현 자체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는 식으로 쓸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행정소송의 한계로서의 법률상 쟁송, 이거 여러분들 몰라도 돼. 어차피 시험 문제 그 답안 작성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몰라도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을 꼭 기억하셔야 돼. 행정소송의 한계론의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미 우리 시험문에서 기출문제로. 그럼 이거 또 낸다는 얘기거든요. 포탄이 떨어진 데는 다시 포탄이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가서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지금은 팀 리졸브 훈련인데, 그때 막 혹한기 훈련할 때 진짜 막 저희는 이제 강원도 양구에서 제가 군대 생활했는데, 여기 남한강 충청도 거기가 저 밑에까지 그 위 남한강까지 내려갔어요. 거의. 그때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죽었죠, 이게. 그런데 그때 항상 포탄이 떨어진 자리에 들어가서 경계 근무를 쓰고 그래요. 왜냐면 그 자리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 자리는 다시 포탄이 안 떨어지니까. 그런데 수험생은 기출문제 나온 데서 또 시험 문제 나와요. 포탄 떨어진 데서 계속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죠. 와, 되게 중요하다. 근데 기출문제가 없어. 그럼 나만 맞춰야지. 예, 혼자만 계속 하는데 10년 동안 안 나와요. 꼭 나온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달달달달달 풀어야 돼요. 기출문제를 아주 그냥 달달달달 풀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게 한 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원조직법 2조 1항에 의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법원조직법 비치법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줄 때도 있어요. 2조 1항에 의하면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한다. 자,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심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장으로 써야죠. 여기 심판은 소송으로, 아까 본안에서의 심리 판단이라고,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안으로 가야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심판할 수가 있어요. 여기 심판이 뭐라고요? 심리 판단. 심판이 심리 플러스 판단은 심판이라 그래요. 네가 죄인임을 심판, 징벌과 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심판은 심리 플러스 판단이에요. 그럼 심리 플러스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장으로 잘 적어야 적법한 소라고 판단이 돼야 본안으로 가서 심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법률상 쟁송은 반드시 소장에 청구취지 1번에다 쓸 수 있어야 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청구취지 1번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률상 쟁송이어만 해, 그런 뜻이에요. 아셨죠?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심판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심판하는 법원조직법상의 형식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원조직법은 법원 전체를 아우르는 거니까 우리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소송이 뭐야? 그랬더니 3개.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그러면 행정소송의 소장에도 일체의 법률상 쟁송의 일체라는 것은 우리 법원이 모든 소송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근데 그때 목적으로 법률상 쟁송을 목적으로 써. 청구취지 1번에다가.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런 뜻을 모르면 아무리 읽어봐야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목적으로 써라 그랬어요. 그걸 썼으면 행정소송법에 가면은 뭘 목적으로 써야 될지, 민사소송법에 가면 뭘 목적으로 써야 될지, 형사소송법에 가면 뭘 목적으로 써야 할지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뭘 목적으로 쓰라고 그랬냐면 19조에서 목적어를 뭐라 쓰라고 했어요? 처분 등을 목적으로 쓰래요. 19조 한번 볼까요? 19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해놨어요.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취소소송이 뭐예요? 취소소송은 어떻게 쓰는 걸 취소소송이 소장이라 그래요?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쓰는 걸 취소소송이 소장이라 그래요. 아니 지금 1번에 청구취지 1번의 마지막에 취소한다 라는 이유는 모르셔야 돼요. 소송 비용은 원래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거든요. 여러분 그 민사소송법에 아니 행정소송법에서 소송 비용이 나오는데 소장 쓸 때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을 한다는데 여기다 패소자라고 써놓으면 원고가 자기가 이길 거라는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도 돈 낼게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니까 피고의 부담을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이건 원래 내가 쓸 필요도 없어요. 소장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면 이 법원들 많으니까 가서 딱 가보면 있어 이게. 그럼 딱 가서 보면은 이유 다 불림 문자로 적혀져 있어요. 인쇄돼 있어요. 소장. 그 다음에 속가, 첩부 할인지액, 그다음에 송달료, 그다음에 처분 여기 앞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요것만 공란으로 돼 있고 처분 취소 청구에서 청구 취지 1 뒤에 가서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한다라는 판결을 가면 이게 인쇄돼 있어요. 아예 여기 아예 인쇄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목적어를 쓰는 거예요. 목적어 아시겠죠? 그러면 그 19조를 보면 취소소송은 그러니까 취소송이 뭐라고요?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소장에는 뭘 대상으로 써라? 처분 등을 대상으로 써라. 근데 처분 등은 아까 처분이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처분을 대상으로 써라. 그러니까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소송법에 가면 확 좁혀져요. 이렇게 추상적인 일체의 법률상 쟁송이란 말을 소송법에 딱 갔더니 취소소송에서는 그 대상 처분이라고 좁혀줬네. 그러니까 처분이 법률상 쟁송 중에 하나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 행정소송에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심판하고 그다음에 이 법과 다른 법률이라요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법원에 속하는 권한도 행정소송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이 뭐예요? 소송 형식이요. 그럼 법원에 속하는 소송 형식으로 3조와 4조에 뭐뭐 있었어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이거는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니들이 해. 니들 권한이야 이거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권한에다 넘기면 안 돼. 형사소송을 담당하는 권한 법원 니들이 이 일하면 안 돼. 그렇게 행정법에서 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취소소송은 뭔다?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럼 무효확인소송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부작위확인소송은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장 1번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확인소송은 청구 취지 1번의 표현에 달려 있어요.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럼 그걸 취소소송이라고 그러고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러면 무효확인소송이라고 그러고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러면 부작위 확인소송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행정청은 내가 지금 뭘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줘. 그럼 행정청은 그 처분을 하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걸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행정청은 어떠한 처분을 하라. 예컨대 준공허가 신청했는데 안 내줘. 안 내주니까 내가 이 준공허가가 어떤 거냐면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대해서 누구한테 임대료도 주고 싣고 이 집을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준공허가를 받아야 돼요. 준공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요. 안 내줘 준공허가를. 그러면 법원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준공허가를 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쓸 수 있냐고 봤더니 그거를 의무이행 소송이라 그래요. 그걸 이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걸 의무이행 소송이라 하는데 그게 3조와 4조에 있냐는 거예요. 법원의 권한으로, 법원에 속하는 권한으로 그 소송의 이 형식이 주어졌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자들이 그러죠. 야, 니들이 공익의 대변자니까 좀 해줘. 니들이 안 해주면 법원 행정처에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해줘. 이렇게 그걸 무명항고 소송이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무명, 유명, 무명. 이 명자라는 것은 적혀져 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 적혀져 있는 소송 형식을 유명항고 소송, 행정소송법에 적혀져 있지 않은 소송이지만 우리가 좀 인정해야 할 만한 소송을 무명항고 소송. 그런데 우리 판례는 무명항고 소송이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주질 않아요. 그런 소송 형식이 없다는 거예요. 행정소송법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 인정하지 않을 거야. 왜? 내 권한에 속한 소송 형식 아니야. 판례가 부정해요, 그거. 그러니까 그게 뒷부분에 그런 수로를 못 쓴다는 거예요. 왜 못 쓸까? 권력 분리 원칙 때문에 못 써. 그게 여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법률상 쟁송의 법원적법 2조 1항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일체의 법률상 쟁송 심판, 그 다음에 법원에 속하는 권한 가지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일체의 법률상 쟁송에 관한 심판을 했을 때 이 법률상 쟁송이 뭐냐 그랬더니 구체적 사건성,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법령의 해석 적용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도 안 나오고 유일하게 하나만 나와요. 법령의 해석 적용. 6페이지에 법령의 해석 적용 있죠? 법령의 해석 적용에서 행정상 훈시 규정 또는 방침 규정 혹은 법령 해석 이거거든요. 요거를 목적어로 쓸 수 있냐는 거야. 아까 취소이다. 어떻게? 행정청의 법령 해석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행정청이 법을 해석해서 나에게 A처분을 내렸는데 A처분 자체가 위법한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법령 해석이 전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 법령 해석을 취소해 주세요. 그 해석을 취소해 주세요. 라고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된다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청구 취지 1번에 목적어로 쓸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목적어 취소한다라는 이 부분은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 부분은 안 건드려요. 이 부분만 건드리는데 이 목적으로 쓸 수 있냐 그랬더니 이 목적어로는 뭐만 쓸 수 있어? 법률상 쟁송만 쓸 수 있어. 법률상 쟁송만 쓸 수 있어? 그럼 법률상 쟁송이 뭐야? 그랬더니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이야. 19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19조로 해결해요. 요거. 여기 19조로 원래 해결한다고요. 법원조직법이 2조 1항으로 들어가서 19조로 해결을 해요. 행정소송법 19조로. 법원조직법 2조 1항에서는 법률상 쟁송이라고 한다. 심판의 대상이. 근데 그 심판 대상이 행정소송법 취소소송의 대상에서는 19조다. 그럼 19조는 뭐냐면 요거를 계직구라고 외우거든요. 계직구. 이렇게 외우세요. 일단 계직구. 물론 이거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요거는 계직구는. 판례는 행공특법 권익이 국권지경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계직구의 계직구. 그러면 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이에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그런데 이 법학 개념은 있잖아요. 법학 개념은 반드시 이데아와 페노미나의 개념으로 되어져 있어요. 플라톤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손자 제자잖아요. 손자. 그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바로 자기 사부잖아요. 사부가 이데아와 페노미나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동굴의 비유라고. 그래서 이데아와 페노미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페노미나 현상계. 이 현상계는 허상들이에요. 허상. 이 허상이 반영하고 있는 진실이 이데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데아는 우리에게 감지되지도 않고 인지되지도 않고 체험되지도 않아요. 다만 허상을 보고서 미루어 짐작이 가능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데아에 있는 인간이라는 원형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미루어 짐작한다, 요거를 리즈닝이라 그래요. 리즈닝. 이성이 작동한다 그래요. 리즈닝. 뭐냐면 파편들이 있으니까, 진리의 파편들이. 그런데 그래서 항상 뭐예요? 본질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허상에 있는 것이 항상 짝을 이루어요.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허상의 세계에, 페노미나의 세계에 없는 건 이데아에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플라톤은. 여기에 없는 건 저기도 없는 거예요. 저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진리와 비진리, 해와 달. 그래서 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못 내요. 판사경이잖아요. 에루살렘과 제리코, 여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의 쌍을 이루어요. 마찬 법학 개념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법학은 yes, no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yes 안에 A, B, C가 있으면 이 no에는 not A, not B, not C가 있는 거예요. 이걸 쌍수 개념이라 그래요. 성경에선. 그래서 쌍수 개념 이걸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을 알 수가 없어요. 이쪽이. 근데 그걸 그대로 독일 사람들이 법학에 끌고 가요. 그걸 이제 개념 법학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쌍수들이 있죠. 이게 진실이면, 진리면 비진리의 세계도 있죠. 계직구, 개별적의 비진리에는 뭐가 있어요? 일반적, 직접적, 간접적, 구체적, 추상적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간접적이에요. 간접적이라는 것은, 직접적이라는 것은 직접 타격을 가하는 건데, 이 타격을 갔더니 띠디디디디 하면서 여기서 타격을 입는 걸, 이거 간접적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허가를 취소하잖아요. 허가 취소하면 그 사람이 받아서 또 다른 행위를 해야 이 사람한테 어떤 피해가 가야 돼요. 이걸 간접적 불이익이라거든요. 이 간접적 불이익을 경제상 불이익이라고 그래요. 언제나 법학에서. 경제상 불이익. 그 다음에 이런 불이익들은 전부 다 반사적 불이익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라 그러고. 그러면 반사적 불이익인데 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걸 또 묶어요. 사람들이. 묶어서 이걸 뭐라 그러냐? 일반적 추상. 이걸 법령 해석이라 그래요. 그러면 법령 해석을 취소하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지만, 이렇게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가 만들어져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주어 없어요. 원래 성경은. 천지가 창조되었다. 왜? 하나님은 인지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인지도 몰라. 왜 하나자에다 님자 붙여놓고 하나님이라 그래? 그냥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일단 창조주라 하자고요. 창조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있잖아요. 말려 올라가요. 뭐예요? 쭉 스프레드 펼쳤다가 이게 비진리의 세계에서 진리를 다 이렇게 반영을 해서 가르쳐 줬어. 자기 역할을 다 했어. 그러면 말려 올라가죠. 폴딩 되죠. 그래서 불같이 말려 올라가잖아요. 역사가 펼쳐졌다가 역사가 말려 올라. 그래서 이제 세상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논리예요. 이게 논리. 논리는 펼쳐져요. 이렇게 펼쳐져요. 논리는 펼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설문 해결을 할 때는 폴딩 올려줘요. 어떻게 올리냐? 자, 법령 해석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처분이 아니어서 법률상 징송이 아니다. 따라서 목적으로 쓸 수 없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펼쳤다가 폴딩 말려 올라가는 거. 이제 요거는 뒤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차피 가르쳐 드릴 건데 법학 답안 작성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아니 다른 경영학 답안 작성도 이렇게 하면은 놀라죠. 상대방이 놀라죠. 이런 논리성은 정말 예리한 논리거든요. 이 논리 전개가. 폴딩에, 그러니까 스프레드 했다가 폴딩으로 알려. 그러니까 당연히 창조주가 자기가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펼쳤다면 그 역할 다 했어. 당연히 말려 올라가는 게 논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논리라고요. 성경은 논리지 그게 무슨 역사적 체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성경을 어떻게 적용을 해? 인간한테 적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는 적용의 문제는 아니에요. 판단의 문제지. 알매 문제.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지만 처분은 계직구야. 이렇게 스프레드 펼쳐요. 처분은 계직구야. 그럼 계직구의 반대편에. 그러면 처분이 아닌 게 뭐야? 일간추가 처분이 아니야. 일간추가 처분이 아니야.
그러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걸 합치면 그걸 뭐라 그래? 그 법령 해석이야. 이제 법령 해석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쓸 수 있을까? 그랬더니 법령 해석은 일관추 중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해석을 말하므로 이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게 이제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자,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무슨 뭐 구체적 사건성에서 법적 분쟁일 것, 5페이지에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일 것,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분쟁일 것, 당사자 간의 분쟁일 것. 이 당사자가 개별을 뜻하거든요. 자, 그래서 계직구죠. 계직구.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구체적 검토 이걸 쭉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직구예요, 이게 계직구 법적 이익이에요, 이게. 계직구 법적 이익. 그러니까 법적 분쟁이면서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 이게 법적 이익에 관한 분쟁일 것. 그냥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구체적이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그 당사자가니까 개별적이에요. 그래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적 이익에 관한 분쟁. 이렇게 써요, 이걸.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지금 잘 모르셔도 돼요. 지금 말할 때.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검토, 그 다음에 법령의, 거기서는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계직구에서는, 그러니까 법령 해석에 적용해서 이 법령 해석이 가능하냐 했을 때 안 된다가 이제 특징인데, 여기서 그 해석 적용의 의의는 읽어볼게요. 행정소송은 행정법상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여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법령을 적용해서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냐 했을 때 법령의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게 재량행위, 판단여지, 특별효력관계, 내부행위, 통치행위. 요거 재량행위, 판단여지, 특별효력관계, 내부행위, 통치행위 이 5개는 과거에는 법령을 적용을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다 적용하는데 하나만 적용 못해요. 통치행위만. 그래서 시험 문제 통치행위가 변호사 시험에서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서 안 나와요. 이거 헌법적인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법령 해석만 나왔어요. 법령 해석만. 법령 해석이 계직구야.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요것을 노트에 써가지고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법률상 쟁송, 법원조직법 2조 1항의 법률상 쟁송에 해당해야 되는데, 법률상 쟁송은 바로 우리 행정법 제19조에 가면 처분이다. 근데 그 처분의 본질은 계직구적 성질을 갖고 있는 거다. 근데 법령 해석은 일반적이고 추상적 성질을 갖고 있어서 계직구 성질이 없어 처분이 아니므로 법률상 쟁송이 아니다. 따라서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끝. 밑으로 내렸다가 위로 올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통치행위가 이제 시험 문제는 우리는 안 나와요. 우리는 안 나오는데, 이 통치행위가 뭔지는 조금 알고는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그래서 7페이지에 보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는 행위,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는 행위를 통치행위라 그래요. 그런데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는 행위가 뭐냐면, 이거를 국민투표에 붙이면 5대5가 나오는 거. 5대5가 나오는 거. 국민투표에 붙이면 5대5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심한 거. 예컨대 난민 받아들이는 문제. 그 다음에 외노자들 받아들이는 문제. 다문화 가정의 지원 문제. 이거 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점의 차이들이 극명하죠. 이런 걸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는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는 행위는 그 책임을 정치적 책임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낙선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는 행위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행위거든요. 그럼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들은 2명밖에 없어요. 대통령, 국회. 그래서 통치행위의 행사 주체는 대통령과 국회예요. 아시겠죠?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 행위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통치행위를 할 수 있느냐예요. 국회와 대통령만 할 수 있어요. 대통령, 국회는 동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통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통치행위가 국군 해외 파병 결정이에요. 국군 해외 파병 결정. 그때 국회가 동의를 해줘요.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해선. 이거를 통치행위라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는 엄청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이 박지원 장관이 북한에다가 남북 정상회담 김정일이하고 이제 김대중 이제 DJ 만났을 때 그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뒤로 10만 달러를 줬단 말이에요.
걸렸어요. 대북송금행위가 안 걸리게 하지 차라리. 그건 내가 보기엔 의도적으로 걸린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일을 잘했다고. 어쨌든 걸렸어요. 그럼 그걸 그때 이제 법원에 가서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때 우리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대북 특사 민간인 신부로 갔거든요. 그럼 민간인이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치행위 아니야. 끝. 근데 주장한 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맞아. 띠고 있는데 네가 하는 건 아니야. 대통령하고 국회만 할 수 있어요. 국회.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집합체인 국회만 할 수 있어요. 자, 그게 중요해. 통치행위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대부분이 오해하고 있어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는 행위만 통치행위라고. 그게 아니라 그 행사 주체가 훨씬 중요해요. 행사 주체가 훨씬 중요해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근데 통치행위는 뭐냐면 그 대신 통치행위는 헌법소원이 있죠. 그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는 통제가 가능해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그러나 우리 행정소송으로는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통치행위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객관식 뭘 볼 때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은 돼요. 사법부는 헌법재판소까지 포함하거든요. 사법심사의 대상은 되나 우리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권력분립 원칙은 이건 뭐냐면 금방 얘기했다시피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청구 취지에다가 취소한다라는 서술어 verb 동사 대신에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혹은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의무 이행 소송과 예방적 금지 소송 혹은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인데요. 예방적 부작위, 예방적 금지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런 소송 형식을 알 때에는 뭐라고요? 수로 동사가 결정한다고요. 요거 동사가 결정해. 청구 취지 1번에 동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음행소송이 못 가. 의무를 이행하는 소송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청구 취지 1번에 이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써야 음행소송이라고요. 처분을 이행하라. 처분을 이행하라. 앞에는 맞게 쓰는 거죠. 목적어는 이거는 맞게 쓰는 거예요. 아까 그 법령 해석을 목적으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였고 이제는 뒷부분을 취소한다라는 뒷부분을 바꿀 수 있냐는 거.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준공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된다 이렇게 아니 된다. 해서는 아니 된다. 준공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서태지 사건이거든요. 이거. 그 서태지 씨가 저쪽 강남에다가 집을 지을 때 일반 그쪽에 서초동인가 집을 지었는데 옹기종기 잘 살고 있었어요. 2층 집으로. 근데 갑자기 6층인가 7층으로 집을 올려놓으니까 옆에 있던 2층 집이 갑자기 개집이 된 거예요. 그늘이 지면서 초라한 집이 돼서요. 그래서 준공허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둘이 싸우다가 일조권 같이 싸우다가. 근데 일조권이 이게 건축법에서 없어졌거든요.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하는데 인정을 안 해줘요. 우리 판례가 웬만해서. 일조권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일조권 인정하면 이 건물이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요. 그 일조권도 남북은 일조권이 있는데 동서는 없어요. 우리나라. 왜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남쪽으로 가야 햇빛이 기니까 동쪽에서 그러니까 동서 사이에는 이게 이격거리가 없어요. 바짝 붙여서 집 올려도 돼요. 그러나 이 남북에서는 올라가는 건물의 층 있죠. 4m면은 2m의 거리를 떼야 돼요. 2분의 1을. 계속 이렇게 계속 떼야 돼요. 그래서 만약 8m 더 가면 4m 떼야 돼요. 그래야 앞쪽에 응달이 앉는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근데 이런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뒷부분 취소한다를 이행하라. 또 취소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로는 반드시 3개만 쓸 수 있다고.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부자이가 위법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는 것 말고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쓸 수 있을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했더니 우리 판례가 부정을 해요. 학자들은 그냥 바닥바닥 우기면서 니들 해도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판례는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거기에서 나오는 표현이 제1차적 판단권이에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요 표현만 기억하면 돼요.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 자, 제1차적이란 말은 어려운 말 아니죠. 그 누구보다 먼저. 처분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누구보다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게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요게 권력분립에 의해서. 그러면 행정부 이거 뭐냐 항고소송. 이 소송은 뭐예요? 사후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사후적 판단. 사후적으로 1차적 판단이 잘 돼 있는지 못 됐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7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음행소송이 인정되는지 여부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법령 해석은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림만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 딱 그 두 개만 나와요. 법령 해석하고 음행소송 인정할 수 있냐 딱 두 개만 나와요. 언제나 시험 문제. 아니면 음행소송으로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잘하니까 이걸로 물어볼 때도 있어요. 헷갈리게.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인정될 수 있느냐. 이거 꼭 같은 얘기.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만 기억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음행소송을 한번 가볼게요. 문제의 소재. 자, 음행소송이란 뭐냐. 당사자가 신청한 일정한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그를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대응한 경우 행정청을 피고로 일정한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이다. 어려운 말이죠.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이. 요 말이 요렇게 쓴다는 거예요. 요 말이 뭐냐면 요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을 신청을 했어요. 이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에 대해서 전라도 사투리 신청도 안 한 거예요. 처분청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도 안 해. 뭐야 그러면서 판사님한테 가서 건지르는 거예요. 하게끔 해주세요. 제가 신청도 안 해요. 하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거. 그래서 음행소송 이렇게 이 말이 당사자가 신청한 일정한 행위. 당사자가 신청한 일정한 행위는 전부 다 수익적 행위예요. 그래서 음행소송은 다 수익적 행위예요. 세상에 어떤 또라이가 나 죄인인 것 같아. 나 좀 잡아가 주세요. 이렇게 진짜 그런 일은 없어요. 거기에 또 국가가 호응하지도 않아요. 그런 건. 자, 그랬을 때 행정청이 그를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대응했죠. 그럴 때 행정청을 피고로 일정한 행정행위를 해줄 걸 청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일정한 행정행위를 해줄 걸 청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 즉 음행소송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그러면 요게 이제 답안을 쓰는 방식이에요. 요게. 그럼 분명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의를 쓰고 정의로부터 문제된다를 빼낼 때 논리 접속어를 뭘 썼어요? 이와 관련하여. 영어로는 derived from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 derived 빼냈다 뜻이에요. 빼냈다. 이게 논리 접속어예요. 이와 관련하여 이거 논리 접속어예요. 이거.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뭐뭐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뭐인지. 그래서 음행소송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그러면 그걸 그 다음 목차에 그대로 받아줘요. 어떻게 써요? 음행소송이 인정되는지까지는 그대로 쓰고 문제된다만 여부로 바꿔줘요. 인지 문제된다. 그래서 문지 여부로. 그럼 여부에서 이 여부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문제예요.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 은근히 배웠을 거예요. 문학판검이라고. 문학판검인데 자, 문제의 소재, 학설의 대리, 그 다음에 판례, 검토 및 사안의 경우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검토 및 사안 이런 식으로 문학판검으로 법정을 쓸 때. 근데 이 문제의 소재를 이렇게 뭐뭐인지 문제된다 해놓고 뭐뭐인지 여부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다시 또 문제점 혹은 문제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채점자가 굉장히 기분이 상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목차가 문제인데 거기다 또 문제점을 또 썼어. 그럼 그 다음 채점평이 나와요. 채점자한테 설명하는 답안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설명하면은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목차 자체가 문제예요. 목차 자체가 문제. 뭐뭐인지 여부.
뭐뭐 인지 여부가 당연히 문제죠. 그러니까 뭐뭐 인지 여부에는 그 바로 다음에 학설의 대립, 판례, 검 이렇게 학판검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점 쓰지 마세요. 시중에 사례 문제집 보면 다 목차를 쓴 다음에 문제점 또 쓰고 있어요. 그거는 이 목차가 왜 나왔는지 기억해서 목차만 써라 그런 의도인데, 그걸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일단은 활자가 되면 다 외워서 써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니까 뭘 이렇게 삭제하고 이런 걸 과감하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음행소송이 인정되는지 여부하면 바로 견해대립, 판례태도, 검토 및 소결 혹은 검토 및 사안의 경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소결을 쓰는 이유는 사안이 없어서, 설문으로 주어진 사안이, 케이스가 이렇게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판단만 썼다 그래서 소결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음행소송이 인정되느냐 했더니 첫 번째, 권력분립 원칙상 음행소송의 인정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다. 여기서 입법정책의 문제 밑줄 쳐놓고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그런 뜻이에요. 입법정책의 문제는 입법자가 결론을 내려줘야 돼, 그런 뜻이에요. 입법자가. 그 다음에 행정법 4조의 항고소송 종류는 열거적 제한적이야. 이거 왜 그래요?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이죠. 여러분들 절차법이 절차법정주의란 말 들어보셨어요? 민법에서 물권 법정주의 하듯이 절차법은 법정주의예요. 그래서 절차법은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행정소송법이잖아. 그럼 소송법은 대표적인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이니까 법정주의가 적용되니까 열거적 제한적이야. 그 다음에 이제 긍정하는 견해는 권력 분립의 목적은 권력 상호 간의 견제를 통한 국민의 권리 보장에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권력 분립을, 권력을 왜 나눴냐는 거예요. 권력을 왜 나눴을까? 그거는 과거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액팅경의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가 보호가 안 되니까 찢어. 입법, 행정, 사법으로 찢어. 근데 걔네들끼리 또 내통하면 안 되니까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 요거. 그래서 행정부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사후적으로 판단해줘, 사법부가. 근데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이상한 놈들이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으로 가. 이게 독일의 제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 처분해봐 했어. 사법부에서 통지해봐. 통지해서 재판 이상한데 헌법소원 못 가요, 우리나라는 재판 헌법소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소원을 불완전한 헌법소원이라 그래요, 독일에 비해서.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법원을 좀 신뢰하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거 해줘도 되잖아. 국민의 권리만 보장해 줄 수 있다면 이거 해줘도 되잖아.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권력 분립에 매몰돼서 너 안 돼. 왜? 국민의 권리 보장을 해서. 그럼 국민의 권리 보장에서 하면 굳이 거기에 얽매일 필요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거를 실질적 권력 분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의 권력 분립은 형식적 권력 분립, 동그라미 2번의 권력 분립의 목적을 얘기할 때는 실질적 권력 분립.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4조 1호 변경 있죠. 아까 그 4조 1호 변경, 이걸 적극적 변경으로 보자. 그 다음에 이 행정법 4조는 절차법이긴 하지만 예시규정으로 보자, 이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3설은, 제한적 허용설은, 얘네들은 항상 절충설. 원칙적으로는 1설인데 예외적으로 2설을 취할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처분 요건이 이례적이고 사전에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 인정된다. 여기서 처분 요건이 이례적 밑줄, 사전에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밑줄, 다른 구제 방법 없는 경우 밑줄.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이 세 개가 만족되는 경우를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거 혹시 들어보실 수 있었던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된 상황이다 그래요. 이걸 재량이 0으로 수축된다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했네. 그럼 행정개입 청구권, 행정개입 청구권, 행정개입 청구권. 그러면 이 청구권이 있죠. 이 청구권을 실현하는 소송 형식. 예? 이 청구권을 실현하는 소송 형식을 이행소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민법에서 배웠던 모든 청구권을 실현하는 소송 형식이 이행소송이에요. 민사상에. 그러니까 행정개입 청구권이니까 행정개입 청구권을 이행하는 소송 형식으로 행정개입 의무 이행소송을 인정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행소송이죠. 청구권을 실현하는 소송 형식. 그러니까 행정개입 청구권이 있으면
처분청, 상대방의 처분청에는 행정개입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소송을 인정해 주자. 이게 마지막 3설, 제한적 허용설. 그러니까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해 주자. 이런 뜻이에요. 이거 3설이. 근데 우리 판례는 행정개입 청구권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우리 판례는 행정개입 청구권에 대해서는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행정개입 청구권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답안에다가. 절대 쓰시면 안 돼. 설령 사례 어떤 시중에 봤어도 절대 쓰면 안 돼요. 절대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했는데 판례를 볼게요. 자,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지금 청구 취지 1번을 자,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 환부는 뭐냐면 돌려주기 이런 뜻이죠. 환부는 돌려주기. 그러니까 돌려주기를 이행하라라는 청구는 자, 행정청의 부작위, 즉 검사가 지금 압수물 환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 소송이다. 우리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렇게 판결문을 작성하면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의무이행 소송이라고 판례가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의무이행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판례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 이제 요거를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요것 때문에 판례가 인정 안 했다. 쓰면은 이 근거로 요걸 대면은 100점짜리 답안이에요. 요걸 근거로 대면. 요걸 근거로 대면 돼요. 자,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클 거 없어요.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 예방적 부작위 이거 중공화를 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것도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볼게요. 자, 판례 볼게요. 건축 건물의 준공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않는 거다. 왜? 예방적 금지소송이므로 부적법하다. 그 다음에 행정법상 행정청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해서 요양급여 비용을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절대로 소장으로 쓰면 안 받아줄 거야. 그런 뜻이에요. 자, 그거고 나머지 학설에 대해 이건 일단 잘 아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뭐만 기억하라고요? 조문과 판례. 조문과 판례. 지금은 조문과 판례. 그래서 법원조직법 아까 2조 있죠? 법원조직법 2조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19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배웠던 판례하고 이게 딱 3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쪽지 시험은 의무이행 소송에서 쪽지 시험 판례, 부작위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 판례 이 2개 쪽지 시험 될 거예요. 쪽지 시험. 2개 쪽지 시험 될 테니까 그것을 잘 기억해서 일주일 동안 그 2개만 달달달 외워서 오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취소 소송 들어가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로 공부가 시작돼요. 여기 앞에 여기는 시험 문제 잘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때 나왔던 기출문제가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그 기출문제와 다른 방식으로 시험을 낼 수가 없어요. 그게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내놓고 아차 싶었던 거예요. 출제자. 이제 더 이상 못 내. 또 내면 그 방식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 한 번만 보면 그 기출문제 쓰는 방식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 판례만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세요. 그럼 거기 가서 그거 배울 때 바로 머릿속에 바로 이렇게 수용이 되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예습은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예습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습하면은 도리어 더 이상하니까 그냥 복습만 철저히 해주세요. 복습. 오늘 봤던 법조문, 행정소송법 법조문, 오늘 공부했던 법조문하고 그 다음에 지금 봤던 판례 2개. 판례 의무이행 소송하고 여기 봤던 판례 2개, 그 판례 2개만 기억해 주시고 그 외에는 볼 거 없어요. 다음 시간까지 그것만 잘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로 취소소송 들어가서 이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대원피업재관행 그거 기억해주세요. 대원피업재관행 집행정지 통해서 변집지기처 경관참변 그 다음에 그 통해서 재판으로 가서 일사기대기 꼭 요거 머릿속에 달달달달 암기하고 계셔야 돼. 이거 대원피업재관행 그 다음에 변집지기처 경관참변 일사기대기 총 22개 테마 이 22개 테마에서 기본 줄기에서
관련 테마 몇 개씩 옆으로 이렇게 확장돼서 이제 가지를 치거든요.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끝이니까 그걸 잘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